경제 이슈와 상식이 궁금하시다면 경제 유캐스트 오디오로 듣는 키워드 경제. 이제 회계 이야기를 조금 해보면요. 네.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올해 5월 달에 나온 기사인데 LG 디스플레이는 LCD 중심의 사업 구조를 OLED로 바꾸기 위해 대규모 설비 투자를 진행 중이다. 중국 광저우 공장에 대규모 그 OLED 설비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었거든요. 저 시점에. 이에 따라 감가상각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추정이 나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가상각비가 뭔지 정도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안다는 가정하에 좀 말씀드리면 설비 투자를 진행할 때는 감가상각비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가상각비는 설비 투자가 다 끝나서 공장을 다 짓고 설비 세팅이 다 끝나서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가면서부터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사가 수익 창출에 들어가는 그 시점부터 감가상각비가 발생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사를 이제 쓰신 기자님은 감가상각비가 뭔지까지는 좀 아시는 것 같은데 감가상각비가 어떻게 발생되는지 그 구조를 잘 모르다 보니까 LG 디스플레이가 중국에 엄청난 대규모 설비 투자를 진행하니까 설비에서는 감가상각비가 발생한다더라까지만 알다 보니까 바로 감가상각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추정이 나온다는 그 뇌피셜적인 저런 기사를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투자자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볼 때는 그러면 지금 당장 LG 디스플레이 실적에 막 부담이 생기는구나. 감가상각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하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감가상각비는 설비 투자가 다 완료돼서 설비가 세팅되어서 가동될 때 그때 발생된다는 거고, 그래서 7월 달에 나온 기사를 보면 LG 디스플레이의 중국 광저우 OLED 패널 신공장이 23일부터 양산에 돌입했다. 저렇게 기사가 나와 있죠. 그러니까 올해 7월부터 감가상각비가 발생되는 겁니다. 그래서 회계라는 게 참 쉽지가 않죠. 감가상각비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는 분들도 설비 투자 진행 중일 때는 감가상각비가 발생되지 않는다 하는 부분을 또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기는 해요. 센트리온이라는 회사가 아주 오랫동안 그 분식회계 논란에 많이 휩싸여 있었습니다. 요즘은 굉장히 잠잠한 편인데 한 번도 뭐 분식회계 가지고 뭐 당국의 제재를 받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회사 설립 이래로. 근데 저 회사가 이제 왜 저렇게 오랫동안 분식회계 논란에 휩싸이게 됐냐면 저 회사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지분 구조 때문에 발생되는 것이거든요. 회사 지배 구조가 아주 간략하게 보면 이렇습니다. 서정진 회장이 있고, 서정진 회장이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 홀딩스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셀트리온 홀딩스라고 하는 회사가 아래에 셀트리온을 지배하고 있는 저런 구조입니다. 그림을 딱 보면. 그러니까 셀트리온하고 헬스케어하고 지분 관계가 없죠. 셀트리온은 바이오시밀러를 제조하는 회사고 헬스케어는 저걸 받아서 해외에 유통시키고 마케팅하는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셀트리온이 만들어서 헬스케어에 넘기면 이게 모두 셀트리온의 매출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헬스케어는 저걸 받아서 재고 자산으로 받아놨다가 해외 그 유통망에 넘겨주고 그게 판매가 될 때 헬스케어는 매출로 인식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헬스케어가 바이오시밀러를 전혀 못 팔고 있어도 셀트리온이 헬스케어의 제품을 넘길 때마다 매출과 이익이 발생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사업 초창기에 셀트리온은 분명히 많은 흑자를 내고 있었는데 헬스케어는 무지무지한 적자를 내고 있었고 현금 흐름도 너무 안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회사가 투명하지 못하냐 이래서 뭐 여러 가지 분식회계 논란에 휩싸였는데 뭐 지금은 뭐 셀트리온이 만드는 여러 가지 바이오시밀러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꽤 잘 팔리고 특히 유럽 쪽에서 굉장히 시장 점유율이 높고 하다 보니까 분식회계 논란은 이제 많이 잦아들기는 했는데 작년도 11월쯤에 처음으로 셀트리온 헬스케어 주식을 좀 샀습니다. 왜 샀냐면 제가 굉장히 자존심 상해서 샀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그간에
좀 SNS나 이런 거를 통해서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또 외부 매체 기고를 통해서 셀트리온 분식 회계 이슈가 좀 계속 나왔을 때 그때 내가 볼 때는 회계상으로 그렇게 큰 문제는 없어 보인다는 그런 글들을 좀 썼었거든요. 네. 그런데 블로그라든지 이런 데서 그 일부 투자자분들이 셀트리온은 엄청난 분식을 저지르고 있고 조만간에 대형 분식 회계 사고가 터진다. 네. 금융감독원이 굉장히 그 엄격하게 감리를 진행하고 있다. 이런 그 글들도 많이 쓰고 또 네. 일부 기사가 나오기도 했어요. 네.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셀트리온 또 셀트리온 헬스케어라는 기업을 그냥 개인적인 관심사에서 투자 대상 기업이 아니라 개인적인 관심사에서 지켜본 결과로는 적어도 제가 아는 지식의 한계 내에서는 그렇게 뚜렷한 어떤 분식 회계의 증거는 없다고 봤는데 분식 회계를 주장하는 분들의 목소리가 커져가고 있으니까 아 그래 그러면 내가 실제로 셀트리온 헬스케어 주식을 좀 사야 되겠다. 네. 사서 내가 쓰는 글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지는 자세를 보여야 되겠다고 네. 해서 주식을 꽤 샀습니다. 자, 재작년에 2018년도에 자, 이런 공시가 하나 나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낸 공시인데 자, 내부 거래가 있었다. 어떤 내부 거래냐? 셀트리온에게 의약품 국내 판매권을 매각을 했다. 그래서 우리 헬스케어가 218억 원을 받았다. 그러니까 헬스케어가 가지고 있는 바이오시밀러 국내 판권을 셀트리온에게 팔아서 셀트리온으로부터 218억 원을 받았다. 그러니까 내부 거래 맞죠? 셀트리온 그룹 내에서 발생된 내부 거래인데 이게 이렇습니다. 바이오시밀러 사업 굉장히 초창기에 셀트리온이 헬스케어에게 국내 판권과 해외 판권을 부여를 합니다. 계약을 해서. 근데 저 때는 판권의 가치가 없었어요. 네. 이제 막 바이오시밀러를 생산하는 단계이다 보니 판권이라는 게 저게 무슨 가치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국내 판권하고 해외 판권을 그냥 부여를 해준 거예요. 계약상으로. 우리가 만드는 바이오시밀러의 네. 국내 판매 권리 및 해외 판매 권리를 헬스케어 너네가 가진다. 이렇게 이제 넘겨준 거죠. 근데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유통 판매 회사이기 때문에 자, 해외 네트워크를 만듭니다. 그래서 글로벌한 유통망을 만들거든요. 그 와중에 이제 셀트리온은 계속 제품을 만들고 헬스케어는 그 제품을 매입을 해서 재고 자산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유통망을 계속 만들면서 그 유통망을 통해서 셀트리온이 만든 그 약품 그 바이오시밀러를 유통을 시키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판권의 가치를 만들어낸 겁니다. 헬스케어가. 근데 이제 헬스케어가 이제 해외 사업이 확대되다 보니 우리는 해외 사업에 좀 더 주력하겠다는 명분으로 네. 국내 판권은 그냥 셀트리온한테 돌려줍니다. 그런데 저걸 무상으로 돌려주면 어떻게 됩니까? 분명히 이제 판권의 가치가 생겼어요. 네. 바이오시밀러, 셀트리온이 만드는 바이오시밀러가 어떤 효능이 있다는 게 입증이 되고 FDA 승인이 나오고 유럽 같은 데서는 거의 시장 점유율 50%, 미국 시장에서도 상당한 점유율을 차지하고 그다음에 그동안의 글로벌 유통망을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만들었기 때문에 그 판권의 가치가 생겼는데 가치가 생긴 판권을 돈을 한 푼도 안 받고 셀트리온에게 다시 넘겨주게 되면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네. 돈을 받을 수 있는 거를 안 받은 게 되는 거죠. 그래서 회계법인에게 이 국내 판권의 가치 평가를 맡겼더니 회계법인이 한 280억 정도 된다. 그래서 셀트리온한테 280억 원을 받고 국내 판권을 넘긴 겁니다. 물론 저때 국내 판권을 280억 원을 받고 넘기지 않았더라면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저 2분기에 2018년 2분기에 조금 영업 적자가 났을 거예요. 이제 요게 이제 조금 문제가 돼가지고 이런 기사가 나옵니다. 헬스케어가 국내 판권을 셀트리온한테 넘기고 218억 원을 받았는데 이걸 왜 영업 수익으로 인식을 했느냐? 영업 외의 수익으로 처리하는 게 맞다. 판권은 무형 자산이다. 무형 자산을 처분을 하고 돈을 받았으면
무형자산을 처분을 하고 돈을 받았기 때문에 무형자산 처분 이익이다. 무형자산 처분 이익은 영업 외의 수익이다. 그런데 이것을 영업 수익으로 영업 매출로 인식을 한 것은 분식 회계를 한 것이다. 왜냐하면 영업 매출로 잡아야지 이게 영업 이익을 이제 키우는데 영향을 높이는데 영향을 주니까 이런 식의 기사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림 보시면 방송에서 금감원이 감리에 착수했다. 셀트리온 계열사 분식 회계 의혹하면서 엄청나게 큰 사건이 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각종 뭐 매체에서도 이렇게 당장이라도 셀트리온 감리에서 엄청난 분식 회계가 밝혀질 것처럼 막 속보들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네. 이게 2018년 12월이니까 지금 한 1년 반 정도 지났죠. 네. 지금까지 나온 게 있습니까? 아니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1년 반 동안. 예, 저게 문제가 되면 지금 벌써 나왔어도 나와야 되는데 아무것도 나온 게 없거든요. 금감원이 감리에 착수했다고 하는데 제가 아는 한은 금감원이 감리에 착수한 바가 없습니다. 제가 아는 한은. 그다음에 판권을 매각한 것이 그러면 무형자산의 처분이라고 하면 재무제표에 판권의 가치가 잡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처분을 한다는 것은 내 재무제표에 자산으로 잡혀 있는 것을 처분을 하는 것이지 내 재무제표에 자산으로 잡혀 있지 않은 것을 처분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 판권은 사업 초창기에 아무런 대가 없이 셀트리온으로부터 헬스케어가 받은 겁니다. 계약상으로. 예, 받은 거기 때문에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장부에 무형자산으로 잡혀 있지가 않아요. 그때는 아무 가치가 없었기 때문에. 네. 무형자산으로 잡혀 있지가 않은 것을 무형자산이다 그러면서 처분을 할 수는 없어요. 장부에 없다는 것은 내 재산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재산이 없는 자산이면 유령 자산을 어떻게 처분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이거는 회계의 기본 중에 기본인 거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 국내 제약사들이 해외에 기술 수출을 하고 돈을 받잖아요. 그것을 전부 영업 매출로 인식을 합니다. 영업 수익으로. 그런데 그게 판권 매각 행위거든요. 네. 글로벌 판권을 넘겨주는 겁니다. 기술 수출을 한다는 거는. 앞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약 물질을 네. 당신이 사가서 신약을 만들게 되면 글로벌 시장에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당신이 가지시오. 그 대신에 나한테 돈을 좀 주시오. 이게 기술 수출인 거거든요. 네. 근본적으로는 글로벌 판권 매각인 겁니다. 제약사들은 글로벌 판권 매각을 하고 영업 매출로 영업 수익으로 인식을 하는데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이것을 영업 매출로 인식하는 것은 문제가 되는가 하는 의문이 생기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 그 투자자분들이 이런 의문점을 좀 가지고 보셨으면 좋겠는데 저때 많은 분들이 저 주식을 매각을 합니다. 그래서 셀트리온 주가가 주춤주춤 하게 되죠. 네. 갑자기 감리 분식 이야기가 나와버리니까. 그쵸, 네. 예. 아까 말씀드린 바처럼 이 그림이 셀트리온이 반제품, 가루 형태의 반제품을 만들어서 헬스케어에 주면 헬스케어가 저렇게 알약 형태의 완제품을 만들어서 저걸 글로벌 유통을 시키는데 글로벌 판매 네트워크를 헬스케어가 구축을 하면서 판권의 가치가 형성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저 글로벌 유통사들한테 헬스케어가 자, 미국에서는 너가 한번 팔아봐라. 유럽에서는 너가 한번 팔아봐라 하면서 그 지역 판권을 글로벌 유통사한테 주면서 그 대가를 받습니다. 라이센스 피를 받거든요. 그것을 지금까지 영업 매출로 영업 수익으로 인식을 해왔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국내 판권을 셀트리온한테 넘겨주면서 280억 원을 받고 그것을 영업 매출로 인식을 한 거죠. 네. 그러나 본질적으로 회사의 본연의 사업에서 발생된 매출은 아니니까 영업 매출은 영업 매출이되 그 기타 매출적인 성격이 있다 그래서 영업 매출 중에서 본연의 매출이 아닌 기타 매출로 인식을 한 거죠.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회계적으로 그렇게 큰 문제가 없을 수가 있다. 네. 이렇게 봤는데 뭐 감리까지 착수했다 그러고 이제 뭐 주가는 좀 주춤거리고 떨어지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올해 1분기에 현대차 실적 발표에서 굉장히 재밌는 일이 일어납니다. 네.
현대차가 올해 1분기에 매출하고 영업이익이 안 좋을 걸로 봤는데 의외로 매출이 좋고 네. 영업이익이 예상치보다 더 많이 나왔어요. 네. 근데 현대차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앱티브라고 합작법인 앱티브 현물 출자에 따른 기타 매출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어렵죠? 네.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무슨 말이야? 자, 현대차하고 네. 현대차가 자율주행에 관심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앱티브라고 하는 자율주행 전문 기업하고 동맹을 해서 합작법인을 하나 만듭니다. 그런데 이 합작법인에 현대차가 뭘 주냐면,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율주행 관련된 특허 같은 이런 그 지적재산권을 합작법인 네가 마음대로 써도 된다 해서 사용권을 줘요. 우리 현대차가 가지고 있는 자율주행 관련 지식재산권을 합작법인 너네가 마음대로 써도 된다면서 사용권을 주면서 네. 그 사용권에 대한 대가를 받습니다. 그게 금액으로는 한 1,000억 원 정도 되는데 실제로 현금을 받는 것은 아니고 네. 그 합작법인이 발행하는 주식을 받습니다. 아, 예. 네. 그러니까 현물 출자가 되어버린 거죠. 네. 지적재산권을 현물로 출자를 하는 형태가 되어버린 거죠. 네. 그렇다고 해서 그 지적재산권에 대한 권리를 처분한 건 아니고 현대차도 그 지적재산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네. 사용권을 준 겁니다. 네. 너네들도 이 지적재산을 마음대로 사용해도 된다. 이렇게 허가를 해준 것이죠. 네. 그러면서 한 1,000억 원어치의 그 합작법인 발행 주식을 받게 됩니다. 그 네. 대가로. 이걸 현대차가 영업 매출로 인식한 거예요. 쉽게 말해서. 현대차는 자동차 만드는 회사인데 네. 자동차 만드는 회사가 지적재산권을 넘겨주고 1,000억 원어치의 대가를 받았다고 하면 우리가 아까 그 논리, 네. 그 셀트리온에 대한 논리로 가보면 무형자산 처분한 거네? 네. 무형자산 처분하고 그 1,000억 원에 해당되는 주식을 대가로 받았으니 무형자산의 처분 이익이 발생된 거고 네. 이것은 영업 외의 수익인데 영업 매출로 인식한 네. 현대차는 분식 회계를 한 거네 이렇게 주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실제로 그렇지는 않거든요. 네. 이것 역시 현대차에서는 영업 매출 중에서 기타 매출로 처리를 합니다. 그런데 매출로 처리를 했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원가는 없죠. 사용권을 네. 준 거니까. 네. 그러니까 1,000억 원을 받은 만큼 고스란히 영업이익 증가분으로 작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매출도 1,000억 원 늘어나고 네. 또 등달아서 영업이익도 1,000억 원 늘어나니까 그래서 시장에서는 애널리스트들도 이 부분은 미처 예상을 못했던 부분인 거죠. 이거하고 셀트리온하고 본질적으로 똑같은 겁니다. 네. 예, 그래서 제가 이게 나왔을 때 제가 SNS에 그때 헬스 셀트리온 사건하고 이게 본질적으로 똑같은 거다. 그래서 그 당시에 셀트리온 회계 처리를 분식 회계라고 주장하고 네. 또 감리도 들어가지 않은 금감원 이 감리 들어갔다고 나왔던 그 보도들은 좀 네. 잘못된 보도다 하는 거를 제가 했었는데 좀 어렵죠, 그죠? 회계적으로. 제가 이렇게 설명하니까 조금 알기는 하겠는데 네. 공부를 좀 하다 보면 이런 데 대한 감이 생깁니다. 제가 뭐 대단히 뭐 굉장히 똑똑해서가 아니고 저 김수원 대표라는 사람이 상당히 특이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꾸준하게 예, 공시도 좀 들여다보고 재무제표 공부 좀 하고 하면 누구라도 저처럼 이렇게 유튜브에 SNS에 나와서 글도 쓸 수 있고 좀 뜯을 수도 있고 공시를 보고 좀 투자하고 연결시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헛짓거리 하지 않을 수 있고 엉뚱한 기업에 투자해서 피해를 보지 않을 수도 있고 네. 또 공시와 회계는 그냥 한 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서로 결합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네. 자, 이 자리에서 막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네. 결합되는 부분이 많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뭐든지 꾸준하게 너무 조급하게 뭘 책 한 권 본다고 해서 실력이 빵빵해지지는 않으니까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는 말되 그러나 게을러지지는 않게 공부를 네. 하시면 뭐 투자에서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도 있고 또 꼭 투자를 하지 않는 분들이라도 자기 어떤 직장인으로서 또 취업 준비생으로서 네. 개인 경쟁력을 키우는데도 크게 도움이 되실 거다. 뭐 저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공시나 재무제표를 보고 투자를 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를 들면 은행에 PB 찾고 갔다가 추천하는 금융상품을 보고 이렇게 결정을 하고 그러다가 사모펀드가 빵빵 터지게 나는데 정보가 많이 제한된 상태에서 내가 만약 올바른 투자 선택을 한다고 하면은 은행 창구나 아니면 그런 펀드 상품을 보고 한다고 하면은 어떤 점을 주안점으로 보면은 좀 그래도 덜 속거나 덜 손해를 볼까요? 은행의 금융 상품요. 예. 뭐 은행의 금융 상품을 고르는 기준들은 많죠. 뭐 기본적으로 그 상품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리스크를 본인이 잘 알아야 됩니다. 네. 근데 우리가 그 사실은 회계 공부를 좀 하다 보면 그런 데 대한 감이 좀 생겨요. 그 상품이 가지고 있는 어떤 구조가 이게 리스크는 어느 정도는 되겠다 그런 감이 생기는데 내가 파악하고 있는 리스크에 비해서 제시하는 수익률 기준이 굉장히 높다든지 하게 되면 그런 상품은 좀 한번 의심해 볼 만한 부분이 있는 거죠. 그거는 리스크를 제대로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상품을 팔면서 그 리스크를 제대로 투자자들에게 알리지 않는 측면들이 많죠. P2P 상품들 그런 거 많습니다. 보면 얼핏 보면 굉장히 원금 보장에 문제가 없을 것 같고 뭐 LTV 비율도 굉장히 안정적인 것 같지만 실제로 투자해서 손실 본 분들이 많거든요. 그 P2P 상품의 구조를 이렇게 보다 보면 우리 회계하고 공시 있잖아요. 회계하고 공시를 열심히 보다 보면 그런 P2P 상품의 투자 구조도 좀 볼 수 있는 눈이 생깁니다. 이건 제가 뻥이 아니고 실제로 그래요. 물론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그런 뭐 굉장히 뭐 투자를 잘 하고 뭐 그런 것도 아니고 저도 사실은 뭐 P2P 상품에서 그 일부 조금 손실을 본 부분도 있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서 뭐 야 그러면 너도 그렇게 손실 보면서 우리한테는 뭐 그렇게 보는 눈이 생긴다. 근데 완전히 엉뚱한 짓은 하진 않습니다. 완전히 엉뚱한 짓은. 네. 안 좋은 기업, 부실한 기업을 좀 걸러내는 수단으로 그렇게 네. 잘 활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예. 오늘 시간 내주셔서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다음에 또 뵙는 걸로 아유, 하겠습니다. 좋은 유튜브 팟캐스트에 불러주셔서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